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재난재해대응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관계기관 사이에 내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예천에선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우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폭우가 예보되면서 우려가 큽니다. 이 시간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추가 폭우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해봅니다.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제 오송 지하차도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임 소재로 지금은 넘어간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제 인재를 넘어서 관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연 이제 천재지변이냐, 인재냐 이 부분에 어떤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컨대 지금 뭐 미호강 제방이 뭐 9.8m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굉장히 많은 호우가 내려서 해당 제방을 넘어서는 이런 어떤 그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 났다. 그랬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거는 천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홍수 계획위에 못 미치는 정도, 그러니까 홍수 계획위는 도달했지만 실제 제방 넘어서 원류가 되는 그런 상황은 실질적으로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재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사례로 보면 예컨대 작년에 강남역이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할 때 어떤 설계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 빈도 강우량, 확률 강우량이 이제 그런 사례인데요. 예컨대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뭐 10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년 빈도 110mm 혹은 뭐 10년 빈도 뭐 80mm 이런 기준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강수량의 처리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컨대 시간당 80mm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시간당 50mm가 왔는데 침수가 됐다. 그거는 천재는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목표했던 부분보다 적은 용량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지금 상황은 명확하게 어떤 인재에 가까운 그런 사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것이 이제 교통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보면 이 두 가지 부분에서의 약간의 문제점은 다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방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가 부실했다라는 지적은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난 부분이 말 그대로 이제 임시 제방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호강의 강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자연 제방 형태의 제방을 철거를 하고요. 강폭을 넓히게 되니까 이제 넓은 쪽에 임시 제방이라는 거를 쌓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1m 정도 낮게 이렇게 임시 제방을 축조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근본적인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임시 제방을 쌓을 때 어떠한 어떤 표준 시방이라든가, 그러니까 말은 임시 제방이지만 제방의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서 1m를 낮췄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부재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높게 쌓으려면 더 기초를 넓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구조 자체를 낮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부실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톰백이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만약에 모래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축조를 하면 지금같이 호우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산사태와 마찬가지로 이 흙의 결합력이 약화됩니다. 그럼 이제 쓸려 내려갈 수도 버티지 있고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따라서 지금 임시제방 축조에 관한 어떤 그 책임 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경찰이 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네. 어쨌든 그 현장 감리 단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책임자로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경찰에도 연락을 하고 상당 부분 그 부분을 해소하기보다는 이 피해가 확대가 됐을 때 막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전달이 됐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동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관제의 의미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가 이제 교통 통제 미흡이잖아요. 일단은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비가 오면 아예 경찰에서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이 위험성이 큰 지하 공간에 원천 차단하는 차량 진입을 네네.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 뭐 아주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네.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부산 그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 차단하는 이런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설치가 돼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뭐 해당 지하차도도 올해 9월에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이 긴급 차단하는 시설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플랜카드 형태로 현수막처럼 내려오는 이런 형태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차단봉이라는 형태로 진입을 막는 이런 형태들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사실 뭐 현수막 방식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 뭐 IoT를 뭐 그 최첨단 기술을 반영을 한다. 뭐 사실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떤 안전 설비의 센서 중심의 그런 어떤 그 기반은 사실은 옳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오대학동을 계속할 수도 아하.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마치 화재 감지기 꺼놓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작동을 자주 하면 그렇습니다. 꺼놓는다 네. 이거죠. 그래서 네. 적어도 어느 정도의 뭐 빗물을 감지하는 그런 실질적인 것들과 함께 병렬로 회로를 구성해 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시스템이 충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리 많지 않은 이런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구축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산사태 쪽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산사태가 이번 폭우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 경북 예천 같은 경우에는 실종자 수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비가 오면 집안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그 최대한의 함수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우려는 더 배가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흙이 어떤 그 수분을 계속 머금고 있으면 흙이 갖고 있는 이런 부력들, 그 비가 수분이 갖고 있는 부력들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응집력이 사라지는 거죠. 앞서 제가 그 흙으로 만든 제방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네. 어떤 그 흙 간의 결합력이 최대한으로 상실을 하게 되면 아주 작은 외력만 갖고도 여기서의 외력은 이제 경사도로 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네. 이런 부분들로 지금 이제 경북 예천에서처럼 나머지 어떤 그 산사태 우려가 되는 이런 경사가 급한 혹은 절개지나 이런 곳에서 산사태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보니까 이 지역 원래가 그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보통 나눠져 있는 지역은 또 아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뭐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선정된 부분들이 네. 사실은 뭐 이제 아주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할 수는 없는 정도이고요. 현실적으로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인공적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취약 지구에 빠져 있는 실질적인 산사태 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들이 실제로 지정된 곳보다 훨씬 우리나라에 더 많을 거라는 데 문제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뭐 밭을 개간한다든가 아니면 뭐 새롭게 이제 주거 형태를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제 길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임도가 됐든 아니면 산 중턱을 가는 이런 도로들이 또 신설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서 또 수맥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벌목을 하게 되면 또 산사태의 또 위험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들이 점점 산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지금같이 그 예천 케이스처럼 상당히 이제 오래된 이런 마을 형태들도 얼핏 보면은 오래돼서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농경지도 확대되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이런 인위적인 환경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반영을 해서 어떤 산사태 취약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림청이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내놓은 것이 주민 강제 대피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없었다는 것도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산사태가 우려된다라고 하면 이제 해당 지역에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그 메시지 같은 것도 하죠. 메시지 같은 것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어떤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예천 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정이 안 돼 있던 곳이었고요. 네. 근데 지정도 안 돼 있는 곳에서 더더군다나 강제적으로 주민을 어떤 대피시킨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을 건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지정도 안 돼 있다가 어떤 피해를 봤다라고 했을 때 네. 산림청이 자유롭지 못할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네.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어떤 그런 취약지구라든가 강제 대피 어떤 지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예. 또 굉장히 또 실효적인 부분에서 또 과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산림청에서 계획 도입하는 취지에서 적절히 보완을 해나가면서 하실 거로 보여지지만 무조건 강제해서 대피시킨다라는 부분들이 네. 옳은 어떤 그 정책이냐 이 부분에서는 좀 퀘션이 있고요.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해당 거주하는 그 주민분들이 네. 여러 가지 뭐 그 어떤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현장 상황에 맞춰서 요청도 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선언적으로 주민 대피제를 강제 대피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지금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런 역기능이 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뭐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것이 계속적인 변경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네네. 이런 부분을 아예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도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토양이라든가 식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사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매핑을 하면서 어떤 지역들을 좀 분류를 해나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그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게 이제 전수조사 형태가 되든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계속 어떤 그 연구 과제로 진행이 되든 어쨌든 취약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더구나 이렇게 이제 집중적인 이 강우에 맞춘 그런 조사는 좀 시작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비가 이번 주까지는 더 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뭐 산사태든 아니면 하천 주변이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뭐 결국 이제 많은 이제 강수량이 기록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위험한 포인트들이 지금 뭐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예를 들면 저지대, 침수 지역, 또 원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됐던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반지하라든가 어쨌든 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앞서 제가 그 뭐 인재냐 천재냐에 대한 부분에서 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 뭐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급작스러운 재난이지만 이 호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 예경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비가 올 것이다, 장마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경보 사항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뭐 늘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심각이냐, 경계냐, 주의냐, 중대본 1단계냐, 2단계냐 이런 레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심각이고 뭐 최고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심각 단계다 그러면 그러한 위험 요소들 지자체에서 해당 그 공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적어도 통제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선언적으로 심각이다, 조심해라, 그냥 문자 한번 보내주고 전혀 어떤 그 실질적인 액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많은 호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실제로 심각에 걸맞는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이 같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천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통이 넘는 자원봉사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현재는 비가 오기 때문에 가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실 거고 네, 비가 그렇습니다. 그친 이후에 좀 가서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해 현장이 굉장히 그 처참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빨리 이런 그 복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뭐 전염병이라든가 2차적인 이런 그 재난이 또 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그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조금 이제 좀 조직적으로 모아서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그 시민 어떤 자발적인 이런 활동은 적극적으로 좀 권장이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다만 이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복구가 된 후에 그분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정부와 이제 좀 발을 맞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는 부분은 좀 장려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